한때 실리콘밸리의 천재 CEO로 불리던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감정 없는 기술만 믿었죠. 하지만 어느 날 한국의 한 지하철에서 그녀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그녀의 어린 딸이 한국 지하철에 혼자 탑승하게 되었고, 그녀의 딸이 지하철에서 겪은 일을 알게 된 그녀는 그대로 주저앉아 오열하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결국 그녀는 회사를 버리고 한국에 남기로 결심합니다. 그렇다면 왜 미국의 천재 CEO가, 세계 1위 기술국의 리더가 모든 걸 내려놓고 한국에 영원히 머물겠다고 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블린 카터라고 합니다. 저는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로봇, AI 기업 헬릭스 다이내믹스의 CEO로 일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저를 선구자, 비전 있는 리더, 미래의 상징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텅 빈 의자를 바라볼 때면 그 모든 호칭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곳은 남편이 앉던 자리였지요. 그는 해군공학자였고 6년 전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생각하는 기계는 만들었지만 살아있는 삶은 만들지 못했습니다. 6살 난 제 딸 소피는 한때 모든 일에 웃음을 터뜨리던 아이였지만 이제는 웃는 것조차 조심스러워합니다. 지난달 소피는 유난히 조용한 얼굴로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아이가 말했어요. 왜 친구들이 우리 가족은 진짜 가족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저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니? 소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빠가 데리러 오는 게 맞는데 우리는 엄마가 오잖아요. 그리고 애들이 엄마는 일만 한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 나라에서 여성은 회사를 이끌 수 있지만 놀이터의 잣대에서는 여전히 낙제점이었죠. 미국은 여자아이들에게 꿈을 크게 가지라고 가르치지만 어른이 된 후엔 그 대가를 치르게 만듭니다. 그날 밤 불을 끄고 창밖의 도시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은 사람이라기보다 기계 같았어요. 샌프란시스코의 스카이라인은 에너지로 가득했지만 이상하리만큼 차갑고 피곤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진보라면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 소피는 완벽함에 집착하는 사회보다 따뜻한 세상에서 자라야 했습니다. 일주일 후, 제 비서 다니엘 프라이스가 봉투 하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백악관에서 왔습니다. 봉투 안에는 초청장이 들어 있었죠. 미국 일본 한국 정상회의에 기업 대표로 초대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에블린. 역사적인 자리에 서시겠네요. 하지만 제 마음속엔 다른 감정이 일렁였습니다. 다니엘, 제가 말했습니다. 이젠 세상을 다른 시선으로 봐야 할 때예요. 그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외교 사절단의 시선으로요? 아니요. 평범한 사람의 시선으로요. 의전도, 통역도, 전용차도 없이 국빈으로서의 VIP 대우를 포기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맞아요. 보통 사람들의 삶을 직접 느끼고 싶어요. 언젠가 소피와 새로운 나라에 정착하게 된다면 그 사회를 진짜로 알아야 하니까요. 아무래도 소피를 위해서라도 저는 미국 말고 다른 국가로 시야를 넓혀야 할 것 같거든요. 그날 밤 소피를 침대에 눕히며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소피야, 우리 조금 다른 곳에 가볼까? 엄마, 거긴 사람들이 더 자주 웃을까? 아이의 그 한마디는 제 마음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럴지도 모르지. 내 아빠가 지키던 세상을 우리가 직접 보러 가보자. 소피는 잠이 들었지만 저는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니엘이 말했습니다. 진심이신가요? 회의에 참석하면서 관광객처럼 행동하시겠다고요? 그래요. 진심이에요. 만약 우리 모녀가 살 곳을 찾으려면 리무진 안이 아니라 거리 위에서 찾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한국과 일본은 치안이 가장 좋기로 유명한 국가잖아요. 아무런 경우 인력 없이도 충분히 안전할 거예요.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선택이네요. 맞아요. 하지만 아마도 그 쉬운 길이 지금까지 우리를 망친 거겠죠. 그 주 동안 저는 일본과 한국을 꼼꼼히 조사했습니다. 폐허에서 부활한 한국,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성장한 사회. 일본은 전통과 질서의 나라였고 한국은 혁신과 온정의 나라로 불렸습니다. 어떤 나라가 우리에게 더 맞을지는 아직 알 수 없었어요. 출국 전날 밤, 소피는 제 무릎 위에 앉아 비행기 일정을 함께 봤습니다. 엄마, 우리가 먼저 가는 곳이 도쿄야? 응, 일본과의 회의가 먼저 있거든. 거기서부터 시작하자. 그 다음은
글쎄 우리가 집이라고 느낄 수 있는 곳이면 좋겠네. 공항에 도착하자 직원이 저를 알아보고 말했습니다. 카터 대표님, VIP 라운지에서 대기하시면 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번엔 아니에요. 일반석으로 갈게요. 정말이세요? 네. 이번 여행은 창문 너머가 아니라 사람들 속에서 세상을 보고 싶어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소피가 제 어깨에 기대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우린 새 집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그게 바로 우리의 계획이야. 창밖으로 보이는 캘리포니아의 불빛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완벽하지만 차갑고 멀어지는 세상. 그 조용한 기내에서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나는 내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인간다운 사회를 찾아낼 거야. 소피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나라,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곳을 꼭 찾아낼 거야. 그렇게 비행기가 도쿄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정적과 정밀함, 그리고 서구가 그토록 찬양하던 미래의 풍경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마치 시간 여행을 한 듯 공항 안은 1970년대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형광등은 깜빡거렸고 출입국 사무소의 직원들은 낡은 나무, 책상 위에서 수북이 쌓인 서류 사이에 묻혀 있었습니다. 이게 정령기술 강국이라던 일본이 맞다고요? 여권 부탁드립니다. 일본인 직원은 단조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권을 건네자 그는 볼펜을 꺼내 두꺼운 장부에 제 정보를 하나하나 손으로 적기 시작했습니다. 스캐너도 컴퓨터도 전산 시스템도 없었습니다. 오직 펜과 종이뿐이었죠. 옆에 서 있던 소피는 천장에 전등을 새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97개요. 그게 뭐니? 우리가 기다릴 동안 전등 개수를 세어봤어요. 너무 오래 기다려서 할 게 없었거든요. 그 말에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미 2시간이 넘게 지나 있었으니까요. 저는 일본인 직원에게 전자 입국 심사 라인은 없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눈을 껌뻑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기계는 실수예요. 사람이 더 정확합니다. 그 말에 그는 자로 도장의 위치를 재더니 여권 위에 꾹 찍었습니다. 잉크가 번지자 그는 한숨을 쉬며 다시 찍었죠. 뒤에서는 아기가 울고 앞에서는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정말로 저는 마치 30년 전으로 돌아간 듯한 느낌마저 들었죠. 수화물 찾는 곳에서는 2명의 노인이 돋보기를 들고 진표를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더군요. 저는 다니엘에게 속삭였습니다. 여긴 1975년에 멈춘 걸까요? 그는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역사를 너무 잘 보존한 것 같네요. 잃어버린 30년은 그들이 자조적으로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여기 와보니 일본인들은 정말로 30년은 뒤처진 것 같아요. 공항을 나서자 차가운 공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흰 장갑을 낀 택시 기사가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의 예의는 완벽했지만 어딘가 기계적이었죠. 차에 타자 저는 휴대폰으로 호텔 주소를 보여주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그가 내비게이션에 호텔 주소를 입력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그는 고개를 저으며 커다란 종이 지도를 꺼냈습니다. 지도는 운전석을 거의 덮을 만큼 컸죠. GPS는 안 쓰시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기계를 너무 믿어요. 지도는 더 안전합니다. 소피가 킥킥 웃었습니다. 엄마, 우리 박물관에 온 것 같아요. 저는 웃을 수도 없었습니다. 상황이 너무 비현실적이었거든요. 여긴 아프리카의 작은 국가가 아니라 한때 아시아의 기술 허브라고 불렸던 일본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그는 길을 한번 잘못 들자 핸들을 치며 짜증을 냈습니다. 제가 휴대폰으로 길을 알려주려 하자 그는 얼굴이 붉어진 채 손을 내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기억으로 찾을 수 있어요. 우리는 20분 동안 같은 거리를 빙빙 돌았습니다. 요금은 계속 오르고 있었죠. 마침내 호텔에 도착하자 그는 얼굴을 굳힌 채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도가 오래됐어요. 그 사이에 길이 바뀌었네요. 다니엘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바로 일본식 발전이군요. 호텔 프런트에 도착하니 직원이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카터 고객님. 여기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녀가 내민 것은 손으로 작성해야 하는 종이 서류였습니다. 이름, 주소, 국적, 직업까지 전부 써야 했죠. 전자 체크인은 없나요? 제가 묻자 그녀는 친절한 미소를 지었지만 답변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손글씨가 더 진심을 담습니다. 그녀는 부서를 핑계로 5장의 같은 서류를 요구했습니다.
제가 영어로 말하자 직원들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아무 말도 못하다가 결국 한 명이 머리를 숙이며 말했죠. 죄송합니다. 영어는 잘 못합니다. 그들의 태도는 소통의 부재가 아니라 그저 굴복에 가까웠습니다. 국제 호텔에서 직원이 영어를 못하는 경우는 처음 보기도 했죠. 아무튼 밤이 되어 근처 편의점에 물을 사러 나갔습니다. 계산대 앞에는 젊은 아르바이트생이 서 있었고 그의 뒤에는 관리자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관리자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아무래도 스캔을 빨리 하라는 뜻인 것 같았어요. 스캐너가 한번 잘못 울리자 관리자는 버럭 소리쳤습니다. 쓸모없군. 수기로 계산하세요. 저는 다니엘이 정말로 정확한 일본어를 통역해준 게 맞나 싶어 귀를 의심했어요. 아무튼 소녀는 허리를 숙이며 떨리는 손으로 가격을 하나하나 입력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는 잘하고 있어요. 너무 윽박지르지 마세요. 제가 영어로 말했습니다. 순간 두 사람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관리자는 바로 얼굴을 바꾸더니 굽실거리며 말했습니다. 오, 영어권 외국 손님이셨군요. 죄송합니다. 그는 연신 허리를 숙였지만 제가 떠난 뒤에는 다시 고함을 질렀습니다. 약자에게는 잔인하고 강자에게는 굴종적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죠. 호텔로 돌아오니 소피가 침대 위에서 인형을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엄마, 여긴 사람들이 자주 인사하지만 웃지는 않아요. 겉으로는 착한 것 같지만 속은 전혀 아니에요. 동심을 가진 어린 아이인 소피는 일본인의 본질을 꿰뚫고 있었어요. 겉은 예의 바르지만 속은 전혀 다른 음습한 면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아마 그들은 웃는 법을 잊은 걸지도 몰라. 커튼을 열자 도쿄의 네온사인이 방 안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사람들은 정시에 움직였고 잘 작동하는 도시처럼 보였지만 사람들의 표정은 없었습니다. 모두가 작동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았죠. 세련되어 보이지만 내 조국보다도 삭막한 국가구나. 저는 속삭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카페에 갔습니다. 계산대 직원은 제 카드를 거절하며 말하더군요. 현금만 받습니다. 지폐를 내밀자 그녀는 마치 위조 지폐를 보는 듯 빤히 바라보더니 나무로 된 주판을 꺼내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이건 행위 예술인가요? 카드가 안 되는 카페는 20년 전 이후로 처음 봅니다. 다니엘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시 곳곳에서 느껴지는 일본의 자부심은 사실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규칙이 인간을 지배하고 예의가 따뜻함을 대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백인이나 영어를 구사하는 사람을 숭배하고 두려워하는지 제가 영어를 쓸 때마다 그들의 자신감은 사라지고 눈빛에는 불안만 남았습니다. 분명 일본은 완벽한 질서를 가졌지만 그 질서 속에서 인간다움은 장부한 구석에 접혀버린 듯했죠. 저녁 무렵 횡단보도에 서 있던 소피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여긴 사람들이 숨 쉬는 것도 조심하는 것 같아요. 저는 창밖에 회색 정장을 입은 인파를 바라보며 조용히 답했습니다. 그래, 여긴 숨 쉬는 것도 규칙이 있나 봐. 그러나 가장 충격적인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유명한 초밥 식당에 갔을 때였어요. 저는 소피가 일본을 세련된 나라로 기억했으면 하는 마음에 고급 오마카세 코스 초밥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새우초밥을 제외한 초밥은 전혀 먹지 못하더군요. 그래서 말했습니다. 딸아이가 날생선을 못 먹어서요. 새우초밥만 주실 수 있을까요? 무례한 부탁은 아니었어요. 새우초밥은 가장 저렴한 초밥이었거든요. 오히려 초밥 식당 측이 이익인 상황이었죠. 그러나 일본인 셰프의 얼굴이 굳어지더군요. 죄송하지만 메뉴 변경은 불가합니다. 저는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사실 그게 더 저렴하잖아요. 하지만 가격은 그대로 낼게요. 아직 6살이에요. 그러자 그는 저를 냉담하게 쳐다보더니 이내 말도 없이 돌아서더군요. 그리고 잠시 후 접시 위에 분홍빛 새우초밥이 올려졌습니다. 저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지만 그 순간 소피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매워요. 저는 황급히 초밥을 입에 넣었다가 바로 뱉어버렸습니다. 코끝이 찢어질 듯 아렸습니다. 초밥 안에는 고추냉이가 터질 듯 가득 들어 있었던 겁니다. 이게 대체 뭐죠? 제가 따지자 셰프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손님이 새우초밥을 요청하셨습니다. 새우초밥에는 고추냉이가 들어갑니다. 그것이 규칙입니다. 그랬습니다. 일본은 원래 융통성이 없는 국가고
반드시 규칙을 따라야 하는데 그러한 일본만의 문화를 몰랐던 저희는 일본의 규칙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보복으로 고추냉이 테러를 당했던 거였어요. 그녀는 6살이에요. 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경고라도 해주셨어야죠. 셰프는 무표정한 얼굴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규칙을 지켜주십시오. 다니엘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통역하는 것보다 직접 영어로 따지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일본인들은 영어만 보면 쫄아서 아무 말도 못하거든요. 확실히 제가 영어로 말하자 그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나요? 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어를 잘 못합니다. 그녀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바닥을 향해 몸을 낮췄습니다. 그러나 그건 겸손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어요. 식당 밖으로 나오자 찬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소피는 울먹이며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제가 잘못한 거예요? 저는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어떤 사람들은 규칙이 친절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뿐이야. 호텔에 돌아오니 로비에 피아노가 서글픈 곡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소피의 작은 손은 아직 눈물을 닦던 탓에 빨갰어요. 이제 떠나자. 안 그래도 미일 회담도 끝난 참이었어. 저는 낮게 속삭였습니다. 여긴 내가 기억할 나라가 아니야. 그때 다니엘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의는 끝났습니다. 다음 일정은 선택이십니다. 서울은 생략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도쿄의 네온 사인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 아래에는 온기 없는 그림자만 깔려 있었습니다. 생략하자고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직 세상 어딘가엔 따뜻함이 남아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다니엘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한국은 다를 거라 생각하시나요? 모르겠어요. 제가 창밖을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확인은 해야겠죠. 그날 밤, 소피가 제 품으로 파고들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우리 내일 집에 가요? 저는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집에 가는 거야. 하지만 제 마음속엔 집이 어디인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자정 무렵, 저는 다시 창가에 앉았습니다. 아래로 보이는 도시는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빛은 화려했지만 그 안의 사람들은 말 한마디조차 두려워하는 듯했습니다. 웃음 대신 고개를 숙이고 배려 대신 사과만 반복하는 사람들. 하지만 한국은 다를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소피가 졸린 눈으로 제 어깨에 기대며 묻더군요. 엄마, 이제 어디 가요? 저는 아이의 손을 꼭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따뜻한 곳으로 가자. 새벽 3시 7분,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공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차갑고 맑고 이상할 만큼 깨어있는 공기였죠. 이 시간에도 공항은 환하고 질서정연했습니다. 누군가 고함치거나 짐을 서로 먼저 들겠다고 다투는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조용하고 정확하고 깨끗했습니다. 소피가 제 손을 잡은 채 졸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한국은 아직 안 자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게, 아무래도 한국은 24시간 깨어있는 국가인 것 같아. 매우 효율적이지. 우리는 현지인 무리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다들 캐리어를 끌고 같은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죠. 저는 그들이 택시 승강장으로 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멈춰선 곳은 공항 리무진 버스라고 적힌 밝은 디지털 표지판 앞이었습니다. 순간 저는 의심스러웠습니다. 새벽 3시에 버스를?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제 머릿속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뉴욕에서도, 마드리드에서도, 심지어 도쿄에서도 심야 버스는 절대 타지 말아야 할 금지 구역이었거든요. 애초에 한국은 새벽 3시에도 버스가 운행되는 말도 안 되는 수준의 대중교통 인프라를 가졌다는 것도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선 모두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고 또 너무나도 태연했습니다. 제 옆에 서 있던 젊은 한국 여성이 제 표정을 눈치채더니 부드럽게 미소 짓더군요. 걱정하지 마세요. 심야 버스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긴 괜찮아요. 아주 안전해요. 한국에 처음 와보는 제 외국인 친구들도 새벽에 버스를 타는 것은 위험하다며 얼어붙곤 하는데 한번 버스를 타보면 늘 안심을 하곤 하거든요. 그녀의 영어는 유창했고 차분했습니다. 이 시간에도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특히 이 시간엔 더요. 한국의 새벽이 얼마나 안전한지 직접 겪어보기 전까지는 모르실 거예요. 그녀가 자신있게 웃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주위를 다시 둘러보니 정류장은 밝게 빛나고 있었고 어두운 구석 하나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천장에는 조용히 회전하는 보안 카메라들이 있었고 기둥 옆 전광판에는 실시간으로 버스의 위치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휴대폰을 들어 표지판의 QR코드를 스캔했습니다. 화면에는 이런 문구가 뜨더군요. 6002번 공항버스 2분 후 도착, 자녀 좌석 11석, 내부 온도 23도. 그 순간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일본이 잊어버린 진짜 미래구나. 다니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상하네요. 나라가 깨끗할수록 밤이 덜 무서워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일본에선 대낮에도 GPS가 먹통이었는데 여긴 새벽에도 버스가 실시간으로 움직여요. 그는 작게 웃었습니다. 이건 그냥 교통이 아니라 살아있는 시스템이네요. 그럼에도 저는 아직 완전히 안심하지 못했습니다. 새벽 버스를 타도 괜찮을까? 심지어 나는 어린 아이까지 있잖아. 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멀리서 들려오는 엔진 소리에 시선이 갔습니다. 정확히 표시된 시각, 버스가 조용히 정류장으로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매연도, 진동도 없었습니다. 마치 바람처럼 부드럽게 멈춰섰죠. 소피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버스가 새 것 같아요. 비행기보다 깨끗한데. 제가 웃었습니다. 기사님은 깔끔한 제복 차림으로 버스에서 내려 먼저 할머니 승객의 짐을 들어 올려드렸습니다. 그의 동작은 느긋했지만 정확했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움직이는지 놀랐습니다. 모두 손목시계나 휴대폰을 단 한 번 딸깍 소리로 대고 결제했습니다. 삑, 초록불, 또 삑, 초록불. 어느 누구도 지폐를 꺼내거나 동전을 세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사람씩 음악처럼 리듬을 맞춰 버스에 올랐습니다. 이건 아직도 동전을 사용하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일본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이젠 제 차례가 되어 요금을 내려고 지갑을 열었을 때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남은 건 깨끗한 5만 원짜리 지폐뿐이었거든요. 새벽 버스에 이런 큰 돈을 내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기사님께 죄송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잔돈이 없어요. 기사님은 미소를 지으셨지만 고개를 저으며 번역 앱을 건넸습니다. 이 시간엔 거스름돈 없습니다. 카드나 태그만 가능해요. 뒤에 줄 선 사람들이 조용해졌고 그 익숙한 당황스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뉴욕 지하철이나 도쿄역에서도 이런 순간엔 모두가 시선을 피하곤 했죠. 그때 부드러운 목소리가 제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괜찮아요. 정장을 입은 젊은 한국 남성이 손목에 스마트워치를 단말기에 댔습니다. 삑 하고 소리가 나자 화면에 초록불이 켜졌습니다. 제가 내드릴게요. 저는 놀라서 말했습니다. 저희를 모르시잖아요.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문제가 되죠? 한국에서는 공경에 처한 사람을 보면 그냥 돕는 거예요. 생각은 두 번째, 그냥 몸부터 나가는 거죠. 그의 말투엔 과장도 보여주기식의 냉정함도 없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카메라가 있을 때만 누군가 도왔고 일본에서는 모두가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친절히 숨쉬듯 자연스러웠어요. 진심이에요. 반드시 갚을게요. 제가 말하자 그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괜찮아요. 한국의 첫날이니까 좋은 기억으로 남기세요.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제가 아닌 도움이 필요한 다른 사람에게 갚으세요. 저 또한 누군가에게 비슷한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그건 모든 한국인들이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빚진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갚으며 더욱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저는 그저 할 말을 잃고 말았어요. 한국과 일본은 매우 가까이 있는 국가인데 사람들의 분위기와 마음가짐은 어떻게 이렇게나 다를 수가 있단 말인가요? 그렇게 우리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버스는 부드럽게 움직이며 고요한 도시를 스쳐갔습니다. 소피가 제 어깨에 기대 속삭였어요. 엄마, 그 아저씨가 우리 대신 내줬어요? 그래, 소피. 그냥 그렇게 했어. 미국에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한국에서의 첫날 일어난 거야. 몇 분이 지나고 저는 휴대폰의 지도 앱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노선이 이상했습니다. 잠깐만요 하면 속버스 아이콘이 처음과 다른 경로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길이 바뀌었어요. 제가 당황하자 다니엘이 말했습니다. 지름길 아닐까요? 제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미국에서라면 새벽에 노선이 바뀌는 건 좋지 않은 신호였습니다.
버스 납치나 강도 같은 사건이 흔했으니까요. 저는 아까 이야기를 나눴던 뒷자리의 여성에게 외쳤습니다. 실례합니다. 버스가 다른 길로 가고 있어요. 우리 모두 하차해야 한다고요. 그러자 그녀는 저를 보고 미소 지을 뿐이더군요. AI가 경로를 바꾼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경로가 공사 중이겠죠. 그녀는 대시보드의 작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화면에는 도로 폐쇄 구간이 자동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시스템이 이미 우회 경로를 계산해 두었더군요. 이 시스템은 항상 가장 안전한 길로 갑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금 말을 건네왔죠. 걱정 마세요. 매일 그래요. 한국 버스는 교통 AI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돼요. 가장 효율적인 경로로 안내하죠. 그래서 서울은 면적 대비 차량 대수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준이지만 교통 혼잡도는 그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이죠. 우리는 기술로서 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했어요. AI가 실시간으로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국 교통망이 연결돼 있어요. 버스, 지하철, 택시 전부요. 저는 앱을 다시 열었습니다. 화면엔 공사 구간 감지 안전 우회로 적용 중이라는 문구가 영어로 자동 번역되어 나타났습니다. 번역까지 자동으로 되네요. 제가 중얼거리자 다니엘이 웃었습니다. 한국은 기술이 사람보다 빨리 생각하네요. 이런 기술을 어떻게 구축해 놓았을까요? 일본은 30년을 잃었지만 한국은 30년 앞서 있어요. 그 남성이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결제, 번역, 교통 다 연결돼 있어요. 하나의 시스템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기술이 인간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감싸는 나라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버스 창밖엔 서울의 불빛이 하나둘 드러났습니다. 반짝이지만 이상하게 따뜻한 빛이었죠. 버스가 조용히 한강을 건널 때 소피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엄마, 버스가 말을 해요. 정말이었습니다. 부드러운 여성 음성이 한국어로 들려왔습니다. 앞 도로가 조금 울퉁불퉁합니다. 안전벨트를 매주세요. 그 위에는 영어 자막이 자동으로 떴습니다. 남성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심지어 버스도 승객을 걱정하죠. 저도 웃었습니다. 미국 버스는 사람을 버려두고 가요. 일본은 규칙만 지킬 뿐 따뜻함은 절대로 찾아볼 수 없죠. 그런데 여긴 기계가 사람을 챙기네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기술보다 사람이 먼저예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서 기술이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거죠. 기술은 사람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도구라는 것을 잊지 않은 유일한 국가이기에 사람을 위한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버스에서 내릴 때 새벽 햇살이 서울 하늘을 부드럽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한국이야말로 저희 가족이 살아갈 곳이 아닐까 싶어 희망을 느꼈죠. 그렇게 휴식을 취한 후 아침이 되자 저는 숙소 근처의 작은 골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약국과 꽃집 사이에 있는 허름한 식당이었죠. 낡은 간판에는 단순히 순두부, 국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마늘과 참기름 냄새가 코끝을 감싸며 이상하게 마음을 놓이게 했습니다. 다니엘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말 여기가 영업 중일까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허름하네요. 이 냄새면 닫았을 리가 없죠.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카운터 뒤에는 흰 앞치마를 두른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단정한 머리, 무표정한 얼굴. 인사도, 웃음도 없이 무심하게 손짓으로 자리를 가리키셨습니다. 순간 마음이 움찔했습니다. 어딘가 일본에서 느꼈던 차가운 공기가 스쳤거든요. 규칙에 갇힌 나라, 친절 속에 감정이 없는 그 나라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버스에서의 경험은 그저 우연일 뿐이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일본과 같은 무뚝뚝함. 아니, 일본은 그래도 겉으로는 착한 척이라도 했지. 한국은 그것마저도 없는 곳일지도 모릅니다. 소피가 제 옆에서 속삭였어요. 엄마, 저분은 화난 것 같아요. 아니야, 바쁘신 거겠지. 그렇게 말했지만 제 목소리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돌아오시더니 아이용 의자와 귀여운 캐릭터가 그려진 식기를 가져다 놓으셨습니다. 그 행동 하나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따뜻해 보이는데 도대체 한국은 정체가 뭘까? 무뚝뚝하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이 있다고? 메뉴판을 펼쳤지만 온통 한글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메뉴판 가장 위에 있는 메뉴를 주문했어요. 보통 메뉴에 있는 메뉴가 가장 인기 메뉴거든요. 그리고 10분쯤 후
냄비가 도착했습니다. 새빨갛게 끓어오르는 닭볶음탕이었죠. 냄새는 끝내줬지만 한 입 먹은 소피의 얼굴이 바로 새빨갛게 변했습니다. 매워요. 불같아요. 그 순간 저는 일본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와사비를 억지로 넣었던 그 초밥집, 차가운 시선들, 규칙은 절대라던 목소리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말할 뻔했어요. 죄송하지만 아이가 너무 매워해서요. 하지만 그 말은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습니다. 일본에서처럼 또다시 무자비한 보복을 당할까봐 겁났거든요. 만약 이번에도 그런 일을 겪는다면 어린 소피에겐 씻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한국인 할머니는 매워하는 소피를 바라보시더니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주방으로 들어가셨거든요. 다니엘이 속삭였습니다. 화나신 건 아니겠죠? 글쎄요, 설마 쫓겨나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몇 분 뒤 할머니가 새로운 쟁반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이번엔 완전히 다른 음식이었습니다.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불고기, 반짝이는 당면이 담긴 잡채, 그리고 고소한 계란국까지. 저는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이건 저희가 주문하지 않았는데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시더니 번역 앱을 켜셨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아이는 축복이에요. 돈은 필요 없어요.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소피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할머니.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작고 조용한 미소였지만 그 표정엔 세상에서 가장 큰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였다면 제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호의를 베풀려면 서명을 3번은 받아야 했을 거예요. 다니엘이 웃었습니다. 여긴 법 대신 마음이 움직이네요. 우리는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불고기는 달콤하고 부드러워 혀끝에서 녹았습니다. 잡채는 향긋한 참기름과 아삭한 채소가 어우러져 춤을 추듯 입안을 감쌌습니다. 계란국은 마치 괜찮아, 이제 편히 먹어도 되라고 말하는 듯했습니다. 소피는 젓가락질이 서툴면서도 열심히 먹었어요. 엄마, 한국 음식은 입안에서 꼭 포옹하는 것 같아요.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표현, 정말 괜찮네. 잠시 후, 할머니는 또 한 번 등장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김가루와 계란이 올려진 작은 밥그릇을 들고 계셨습니다. 먹어. 할머니가 조심스레 영어로 말씀하셨습니다. 소피가 허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순간 놀라더니 웃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아이고, 한국말도 하네. 그분의 웃음은 식당 전체를 환하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때 알았습니다. 할머니가 무뚝뚝했던 이유는 영어를 못하셨기에 외국인 손님은 저희를 어떻게 응대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식사가 끝나고 저는 지갑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영수증에는 그저 닭볶음탕 하나만의 가격만이 청구되어 있더군요. 정말로요. 꼭 돈을 내야 해요. 하지만 할머니는 손을 내저으며 앱을 다시 켜셨습니다. 사랑으로 먹었다면 이미 계산 끝난 거예요. 한국에서는 아이에게 들어가는 음식은 절대 아끼지 않아요. 만약 제가 여기서 돈을 더 받았다간 저는 한국인으로서 부끄러운 사람이 되고 맙니다. 저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일본에서는 도움을 요청하기가 무서웠어요. 미국에서는 친절도 영수증이 필요했죠. 그런데 여긴 저는 조용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여긴 그저 따뜻하네요. 밖으로 나가려는 우리에게 할머니는 작은 귤 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아가 먹어요. 소피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진짜 친할머니 같아요. 오늘은 정말 우리 할머니셨지. 할머니는 마지막까지 웃으며 손을 흔드셨습니다. 식당 문을 나서는데 참기름 냄새와 따뜻한 공기가 여전히 옷에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음식이 배를 채운 게 아니라 마음을 채워줬다는 것을요. 그렇게 서울의 아침은 약속처럼 평온했습니다. 공기는 차갑고 맑았으며 도시 전체가 조용히 깨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뜨기도 전에 도시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소음이 아니라 정교한 리듬이었죠. 우리는 작은 골목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막 문을 연 빵집에서는 고소한 냄새가 퍼졌고 길모퉁이 자판기에서는 간 내린 커피 향이 흘러나왔습니다. 놀라운 건 그 자판기 커피가 미국 어느 카페보다 맛있었다는 겁니다. 상점 위의 전광판에는 실시간 날씨와 미세먼지 정보, 버스 도착 시간까지 표시되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불편하거나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이곳의 기술은 사람을 압도하지 않고 조용히 배경처럼 사람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소피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엄마, 내 토끼 인형 떨어졌어요. 그녀의 인형이 좁은 배수로 틈에 빠져 있었습니다. 손이 닿지 않아 당황했죠. 그건 소피가 가장 아끼는 인형이었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 늘 자신의 아빠처럼 지니고 있던 인형이었기에 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괜찮아, 방법을 찾아보자. 그때 배달복을 입은 젊은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말없이 허리를 굽혔고 자신의 옷과 손이 더러워지는 것을 신경도 안 쓴 채 팔을 뻗어 인형을 꺼내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소피가 외쳤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저 말고도 다른 한국인이었더라도 도왔을 거예요. 한국에서 도움이 필요하거든 반드시 도움을 요청하세요. 모두가 당신을 위해 아낌없이 도움을 베풀어 줄 것입니다. 저는 거의 눈물을 흘릴 뻔했어요. 대가 없는 오해 따위는 없는 삭막한 미국은 두말 할 것도 없고 아직 너무나도 어렸음에도 일본에서 끔찍한 경험을 해야 했던 소피에게 세상은 아직 살만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국인들에게 너무 고마웠거든요. 물론 놀라운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거리를 따라 걸으며 저는 충격을 느꼈어요. 사람, 로봇, 자전거, 자율주행 청소차까지 모두가 경쟁이 아니라 협력의 리듬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 노인이 장바구니를 떨어뜨리자 지나가던 학생 2명이 자연스럽게 달려와 주워주더군요. 소피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사람들은 다 서로 도와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그래서 도시가 살아있는 거야. 새벽일지라도 말이지. 유리 건물 사이에 자리한 작은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입구에는 전자 안내판이 있었습니다. 방문자님, 안내문을 영어로 번역하시겠습니까? 얘를 누르자 순식간에 모든 표지판과 지도, 안전 안내문이 영어로 바뀌었습니다. 다니엘이 웃었습니다. 다운로드도 광고도 없네요. 서울이 우리를 정식으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소피는 웃으며 분수 근처에서 뛰어놀았고 분수는 아이의 웃음에 반응하듯 물줄기를 높였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도시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모든 게 조화로웠습니다. 여기 한국에서 기술은 사람을 대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호하고 있었죠. 일본보다 거의 50년은 앞서 있는 것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때 또 알림이 떴습니다. 공기질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 경보입니다. 120m 앞 실내 카페로 이동을 권장합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이 나라는 공기마저 예의가 있네요. 대피해야 할 때를 알고 사람들에게 알려주잖아요. 다니엘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뉴욕에서는 공기가 눈으로 경고하죠. 따가워서요. 문명은 도시가 얼마나 부드럽게 말하느냐로 측정되는 것 같네요. 그리고 그런 면에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문명화된 도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저희는 숙소로 돌아와 휴식을 취했어요. 그리고 밤 11시가 거의 다 되었을 때 소피가 제 소매를 살짝 잡았습니다. 엄마,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그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이미 제 패배가 예정된 말투였죠. 소피의 애절한 표정을 볼 때면 저는 늘 패배하며 그녀의 부탁을 들어주곤 했거든요. 그래도 지금은 아니었어요. 지금은 밤 11시였거든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고 도시의 불빛은 마치 아직 깨어있다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이 시간엔 너무 늦었어. 제가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나간다는 건 상상도 못하겠는걸. 소피는 순진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그랬잖아요. 한국은 안전하다고. 그 말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이었거든요. 저는 한국에 온 뒤로 그 말을 계속 되뇌고 있었습니다. 절반은 감탄으로, 절반은 아직 믿기지 않아서요. 좋아. 제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번 한 번만이야. 사실 그건 소피를 위해서만은 아니었어요. 저는 이 나라가 정말로 제가 미국에서 이룬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올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한 국가인지를 경험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호텔 로비를 지나칠 때 다니엘이 피식 웃었습니다. 이 밤중에 아이스크림이요? 용감하신데요. 이건 실험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문화 탐구를 위한 실험이죠. 한국이 이것마저 통과한다면 저는 정말 미국에서 이뤄낸 모든 것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어요. 밖으로 나가자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밝았지만 눈부시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비친 사람을 안심시켜야 한다는 걸 알고 설계한 것 같았습니다. 몇 미터마다 파란색 안전 비상벨 표지판이 있었고 스피커에서는 부드러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버튼을 누르세요. 이곳의 밤은 어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해가 짐과 동시에 모든 도시의 거리에서는 각종 불법 약물과 총격전이 펼쳐지지만 한국에서는 평범한 사람들이 밤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좁은 골목으로 들어서자 벽면이 갑자기 밝아졌습니다. 스마트 조명이 저희 발걸음을 감지해 자동으로 켜진 것이었습니다. 엄마, 불이 우리 따라와요. 소피가 웃으며 말하자 제가 대답했습니다. 따라오는 게 아니라 지켜주는 거야. 한국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지. 마침내 자정이 넘었지만 거리는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배달 기사들이 조용히 오토바이를 몰고 지나갔고 청소 근로자들이 길을 쓸며 서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편의점 안에서는 대학생들이 컵라면을 나눠 먹으며 웃고 있었죠. 늦은 밤인데도 외롭다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시가 제 곁을 지켜주는 듯했어요. 편의점 안으로 들어서자 맑은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점원은 젊은 여성이었고 저희를 보고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에 여성이 편의점을 지키고 있다는 것만 봐도 한국이 얼마나 안전한 국가인지를 아주 잘 알 수 있는 부분이었죠. 소피는 냉동고 앞에서 두 눈을 반짝이며 외쳤습니다. 민트 초코. 이거 먹을래요. 역시 내 딸이야. 한국까지 와서 미국식 선택이라니. 그렇게 저는 결제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편의점을 나섬과 동시에 소피가 아이스크림을 한 입 먹자마자 떨어뜨렸습니다. 차가운 콘이 바닥에 부딪히며 부서졌죠. 소피의 얼굴이 금세 울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근처에 있던 배달 기사가 오토바이를 세우더니 다가왔습니다. 그는 그저 기다리라고 말한 뒤 편의점에 들어가 똑같은 아이스크림을 구매해서 소피에게 건네줬어요. 제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니, 괜찮아요. 제가 다시 사면 돼요. 그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괜찮아요. 한국에선 아이가 우는 게 제일 안타까운 일이에요. 소피는 금세 웃음을 되찾았고 감사합니다라고 외쳤습니다. 기사는 웃으며 번역 앱을 건넸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안 떨어지는 아이스크림을 발명해요. 네. 소피가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찰차 한 대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차량의 디스플레이에 귀가 도우미 모두 활성화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차 안에서 차분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귀가를 도와드릴까요? 순간 저는 긴장했습니다. 미국에서 경찰차는 늘 불안의 상징이었으니까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말하자 그 목소리는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심히 귀가하세요. 가로등이 길을 밝혀드릴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그 순간 앞길의 가로등들이 하나둘 밝아지며 우리를 비추었습니다. 소피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불빛이 우리한테 인사하네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여긴 그런 나라야. 사람을 밝히는 나라. 호텔에 도착했을 땐 소피는 제 품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서울의 거리는 여전히 빛나고 있었죠. 교차로마다 부드러운 푸른빛이 흐르고 그 아래에서 사람들은 안심하고 걸었습니다. 저는 잠시 로스앤젤레스의 밤을 떠올렸습니다. 경적 소리, 어둠 속의 불안, 2번 잠그던 문고리. 아마 문고리를 10번을 잠궈도 미국에서는 절대로 안심이라는 것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눈을 돌리니 저는 아이를 안고 한국의 한복판에서 평화롭게 서 있었어요. 그때 다니엘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임무 완수하셨나요? 아이스크림 작전 말이에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서울은 합격이네요. 무슨 시험이었죠? 두려움 대신 신뢰로 작동하는 도시인가 하는 시험. 불을 끄자 조명이 제 호흡에 맞춰 자동으로 부드럽게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그저 한국의 감사함과 존경을 느끼며 잠을 청했죠. 그리고 다음 날 소피는 새벽부터 일어나 저를 깨워댔어요. 딸은 원래 집 밖으로 통 나가지 않는 녀석이었는데 한국이 얼마나 마음에 들었으면 새벽부터 저보고 여행을 시작하자며 난리를 떨어대더라고요. 저는 아빠를 잃고 매일 우울해하던 녀석의 미국에서의 삶이 떠올라 애써 기운을 차린 채 소피의 말대로 빠르게 나갈 채비를 했어요. 놀랍게도 한국에서는 지하철이 새벽임에도 운행하고 있더군요.
새벽 첫 지하철이 플랫폼으로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소리가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지하철은 조용하면서도 살아있는 듯했죠. 마치 도시 전체가 숨을 고르며 한 호흡으로 움직이는 느낌이었습니다. 공기는 맑았고 바닥은 반짝였으며 새벽 5시임에도 전광판에는 초 단위로 열차 도착 시간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정시 운행이 아니라 마치 정확함 자체를 자랑하는 듯했습니다. 저는 소피의 손을 잡고 열차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문이 부드럽게 닫히자 그 안은 마치 정교하게 설계된 평온의 공간 같았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새벽 출근길의 사람들, 보온병을 든 건설 노동자, 꾸벅꾸벅 졸고 있는 학생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모두 피곤해 보였지만 패배한 표정은 없었습니다. 그들 얼굴에는 묘한 품위와 평화가 있었고 그게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소피는 두 눈을 크게 뜨고 외쳤습니다. 엄마, 여긴 너무 깨끗해요. 냄새도 좋아요. 순간 저는 긴장했습니다. 도쿄의 지하철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그곳에서는 이런 목소리 하나에도 모든 시선이 저희를 향했습니다. 도쿄의 지하철은 매우 조용했기에 저는 일본인들의 수준이 몹시 높은 줄 알았는데 딸이 신나서 큰 소리를 한번 내자 그들은 자비가 전혀 없이 그대로 돌변해버렸거든요. 싸늘한 눈빛들, 어색한 침묵, 그리고 공기 중의 긴장감. 그들의 소름 돋는 눈빛들은 아직까지 기억이 날 정도였죠. 한 번은 소피가 순수하게 영어로 저 사람 모자 예쁘다 하고 말했을 뿐인데 노인들은 눈살을 찌푸렸고 젊은 여성은 노려보았으며 아이들조차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정말 소름 그 자체였습니다. 일본에서는 마치 소리 자체가 죄인인 듯했죠. 그리고 다음 역에서 역무원이 타더니 굳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나가주십시오. 다른 승객들에게 민폐를 끼치면 안 됩니다. 일본인들의 예의는 완벽했지만 그 예의 뒤엔 차가운 배제가 숨어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은 달랐습니다. 이번에도 소피가 옆자리의 한 중년 남성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남성은 놀라지도 불쾌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어 주었죠. 그 작은 제스처가 제 마음 깊은 곳을 흔들었습니다. 엄마, 여긴 사람들이 저를 좋아해요. 소피의 말에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여긴 그래. 여긴 사람을 좋아하는 나라야. 열차가 부드럽게 움직이는 동안 맞은편에 앉은 할머니 한 분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얘야, 과자 먹으렴. 서툰 영어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쌀과자를 소피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소피는 놀라며 두 눈을 반짝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열차가 터널을 지나던 중 소피가 콧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지금 이런 상황 자체가 너무 기쁜 듯 했죠. 하지만 저는 또다시 긴장했습니다. 이러면 눈총받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 올라왔죠. 하지만 놀랍게도 옆자리 남성이 미소를 지으며 작은 소리로 함께 흥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둘은 금세 웃음이 터졌습니다. 주변 승객 중 한 대학생은 이어폰을 빼고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일 절대 없어요. 미국 지하철은 목적지로 가는 수단일 뿐이지만 여긴 사람을 잇는 공간인 것 같았어요. 그때 소피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엄마, 저거 뭐예요? 창 옆 화면엔 실시간 노선 지도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앞뒤 열차의 위치까지 정확히 보여주고 있었죠. 이걸 어떻게 하는 걸까? 정확함이야.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심함. 아마 이런 기술을 구현하는 데는 센서 수만 개쯤 더 있어야 했겠지만 아직 어린 소피에게 그런 것까지 가르쳐주고 싶진 않았어요. 그때 맞은편에서 아기를 안은 엄마가 자리 정리를 하려 하자 남자 둘이 즉시 일어나 유모차를 접어주었고 한 아주머니가 자연스럽게 아기를 받아 안았습니다. 그야말로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모두가 움직였습니다. 소피가 속삭였어요. 엄마, 한국인들은 낯선 사람도 도와줘요.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요. 미국에서는 친구한테도 저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래, 여기선 그게 당연한 일이야. 그런데 문득 저는 뭔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열차에는 일부 학생들과 젊은 사람들이 탑승해 있긴 했지만 도대체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장년층의 남녀일까요? 그리고 그들은 대체 이 새벽 시간에 어디로 향하는 걸까요?
그들의 옷에는 세제를 막 헹군 듯한 냄새와 새벽 공기가 섞여 있었고, 손에는 낡은 도시락 가방, 오래된 장갑, 그리고 묵묵한 책임감이 들려 있는 것을 보니 아무래도 그들은 새벽에 일터로 향하는 것일 수도 있을 거라 생각되었어요. 그리고 얼마간 이들의 정체에 대해 찾아보니 저는 거의 눈물이 핑 돌 뻔했습니다. 소피도 궁금했는지 제 어깨에 기대며 속삭이더군요. 엄마, 왜 이렇게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 시간에 깨어 있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소피야, 이분들이 바로 이 나라를 세운 분들이란다. 그리고 아직도 지키고 계셔. 제 맞은편엔 노인 한 분이 앉아 안경김을 닫고 계셨습니다. 그의 작업복엔 서울시 환경미화과라고 적혀 있었죠. 매일 이렇게 새벽마다 일하시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번역 앱을 건넸습니다. 그럼요. 1979년부터 하루도 안 빼고요. 도시는 스스로 깨끗해지지 않잖아요. 그 말투에는 피곤함이 아닌 자부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옆에서 소피가 중얼거렸어요. 우리나라 같았으면 이 나이에 다들 은퇴하고 맥주나 마시고 있었을 거예요. 그 말에 노인은 웃음을 터뜨리며 들으셨습니다. 나도 한번 은퇴해봤지. 근데 며칠 만에 다시 나왔어. 일하는 게 살아있다는 증거야. 그리고는 조금 낮은 목소리로 덧붙이셨습니다. 우리 젊었을 땐 이 나라에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 지금 거리를 쓸 때마다 생각하지. 우리가 맨손으로 만든 보석을 닦고 있다고. 우리는 한국을 부유하게 만들었고 이 나이가 되어서도 계속해서 조국의 보탬이 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 늘 자부심 있게 살 수 있지. 그 말이 제 마음을 강하게 울렸습니다. 열차가 계속 달리자 또 다른 노인들이 탑승했습니다. 청소부, 경비원, 시장 상인들, 배달 종사자들. 한 아주머니는 채소가 담긴 바구니를 들고 있었고 다른 분은 낡은 책모자를 썼습니다. 모두 표정이 다르지만 그들의 걸음엔 공통된 리듬이 있었습니다. 성실함과 자부심의 리듬이었습니다. 국가와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데서 나오는 자부심이었죠. 미국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소피가 수줍게 손을 흔들자 아주머니는 따뜻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분들은 다 이렇게 새벽부터 일하시나 봐요? 소피가 묻자 제가 대답했습니다. 대부분이 그래. 한국 전쟁 이후 아무것도 없던 시절부터 나라를 다시 세운 세대거든. 시스템도 안전망도 없던 때 오직 희망 하나로 버텼던 사람들이야. 그리고 지금도 조국을 위해 희생하는 거지. 소피에게 미소를 지어줬던 그분은 다음 역에서 내리며 소형 카트를 끌고 나갔습니다. 소형 카트에는 깔끔하게 포장된 반찬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마 고객들에게 아침 도시락을 가져다 줄 모양이었습니다. 작고 약해 보였지만 그녀의 걸음은 단단했습니다. 열차 안을 둘러보니 피곤한 얼굴 속에도 이상한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억지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라를 폐허해서 일으킨 세대였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켜내는 사람들이었죠. 창문에 비친 그들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주름 사이로는 미소가 깃들어 있었어요.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분들은 멈출 줄 모르는 엔진 같군. 하지만 그 엔진은 기름이 아니라 책임감으로 돌아가지. 다음 역에서 양복을 입은 젊은 남자가 일어나 한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처음엔 사양하시던 노인이 괜찮다고 손사래를 치셨지만 젊은 남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어르신 덕분에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노인은 허어 웃으시며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이상하게도 깊게 남았습니다. 형식적인 예절이 아니라 세대를 잇는 존중이었으니까요. 소피가 제 옆에서 물었습니다. 엄마, 일본에서는 아무도 말 안 했잖아요. 여긴 왜 다 웃고 이야기해요? 저는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이분들은 진짜 힘든 걸 겪어봤기 때문이야. 그래서 평화를 소중히 여기는 거야. 그리고 다른 세대의 상호 존중을 표하는 거지. 그러한 존중을 받기에 충분한 사람들이거든.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죠. 이 도시의 불빛은 네온사인 때문이 아니라 멈추지 않는 그들의 손 때문에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기술이 한국의 도시의 하늘을 세웠다면 이분들의 손은 한국이라는 나라의 심장을 세웠습니다. 저는 다시금 속삭였어요. 이 나라가 이렇게 아름다운 이유는 기계가 아닌 사람의 희생이 그것을 움직이기 때문이야. 그렇게 서울에서의 한미 정상회담 날이 다가왔어요. 이번 회의는 제가 참석했던 그 어떤 회의와도 달랐습니다. 화려한 장식도,
꾸며진 미소도 없었습니다. 오직 진심이 느껴졌죠. 회의장 안의 공기마저 따뜻했습니다. 회의장에 들어서자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세계를 대표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저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 앞에는 연설 원고가 놓여 있었지만 그 순간 저는 그것을 덮었습니다. 존경하는 각국 정상 여러분.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제 마음은 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사업가로 이 자리에 왔지만 이제는 한국의 기적을 믿는 사람으로 돌아갑니다. 회의장은 순간 정적에 잠겼습니다. 수년간 제 회사 헬릭스 다이내믹스는 인공지능을 통해 세상을 바꾸려 했습니다. 더 빠르고 더 정확하며 더 감정이 없는 기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죠. 하지만 한국에서 제가 본 혁신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팔짱을 낀 채 흥미롭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요. 계속해보시오. 저는 그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저는 효율성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것은 따뜻함이 설계된 시스템이었습니다. 교통 AI는 단순히 차의 흐름만이 아니라 사람의 안전을 예측하고 공공기술은 감시가 아닌 보호를 위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는 낯선 이들이 서로 미소를 나누었고 버스는 공사 구간을 알아서 피해갔으며 거리의 조명은 늦은 귀가자에게 길을 밝혀주고 있었습니다. 회의장 안은 고요했습니다. 기자들의 펜이 멈추고 통역기의 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일본에서 제가 본 것은 정밀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미는 없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기술과 마음이 공존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꿈꿔온 미래의 모습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이 일본을 이겼다는 말인가?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대통령님. 한국은 일본을 이긴 게 아니라 넘어섰습니다. 회의장에 잔잔한 웃음과 박수가 퍼졌고 이재명 대통령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그동안 데이터를 투자 대상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가치에 투자하려 합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이어 말했습니다. 오늘 저는 한국의 대학들과 연구기관과 함께 100억 달러 규모의 파트너십을 발표합니다. 이름하여 프로젝트 헬리오스. 인공지능을 사회 인프라와 결합해 기술이 사람을 돕는 세상을 만드는 계획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팔짱을 푼 채 물었습니다. 왜 한국인가? 일본은 여전히 기술 강국이잖아.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일본은 통제를 위해 기술을 만들지만 한국은 연결을 위해 기술을 만듭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세상은 연결의 시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카터 대표님, 그 연결이란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함께 성장하는 힘을 뜻합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협업 속에서 혁신을 만들어냅니다. 사회는 기술을 믿고 사람들은 서로를 신뢰합니다. 한국은 단지 발전한 나라가 아니라 감정을 이해하는 나라입니다. 그게 바로 지속 가능한 기술의 토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농담하듯 말했습니다. 그럼 결국 한국의 친절함에 미국 돈을 맡기겠다는 거군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친절이 아닙니다. 회복력입니다. 한국은 위기 때마다 무너지는 대신 다시 일어섭니다. 전쟁 후에도, 경제 위기 후에도, 그리고 경쟁 속에서도 늘 더 강해졌습니다. 헬릭스 다이내믹스가 필요한 DNA는 바로 그겁니다. 회의장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기자들은 분주히 메모했고 몇몇 외교관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미국 CEO가 감동을 투자로 바꾸다. 저는 미소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어제 새벽, 저는 지하철에서 일하는 어르신들을 봤습니다. 그들은 느리지만 자부심으로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손에서 진정한 혁신을 보았습니다. 기술이 아닌 헌신이 이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한국의 성공은 설계된 것이 아니라 쌓아 올려진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뢰는 곧 책임이기도 하지요. 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대통령님, 이것은 신뢰를 넘어 인정입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따뜻한 네트워크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한국인들과 함께요. 회의장 전체가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답네요, 카터. 언론이 아주 좋아하겠어. 그럴지도 모르죠. 제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는 꼭 세상이 들어야 하니까요. 그가 묻습니다. 그럼 일본에는 투자 안 하나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일본의 시스템은 훌륭하지만 영혼이 없습니다. 이제 그런 나라는 경쟁력이 없어요. 저는 인간을 흉내내는 기계가 아니라 인간을 이해하는 시스템에 투자하고 싶습니다. 그날 밤 호텔 로비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한 기자가 외쳤습니다. 카터 대표님, 한국에 거주 신청서를 냈다는 게 사실입니까? 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저는 기술에 투자하러 왔지만 결국 사람에게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객실로 돌아오자 소피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한국 길거리 상점에서 산 작은 인형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CEO가 아니라 엄마로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문가에 기대선 다니엘이 말했습니다. 결국 한국이군요, 대표님.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다니엘. 한국은 단지 나라가 아니라 인류의 다음 단계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남산타워 전망대 위에서 내려다본 서울의 야경은 인간이 만들어낸 별자리 같았습니다. 도시 전체가 살아 숨쉬듯 빛나고 있었고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도 제 손을 꼭 잡은 소피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소피는 유리창에 얼굴을 대고 하얀 입김으로 불빛을 가리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우리 여기서 살면 안 돼요? 저는 이미 결정을 내린 사람처럼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미 그렇게 됐어. 이젠 아무도 너를 소외시키지 않을 거야. 한국에서만큼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거야. 다니엘이 난간 옆으로 다가와 차가운 공기 속에서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신다고요? 그보다 큰 겁니다.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서울에 윤리적 AI 재단을 세울 겁니다. 기술이 아닌 공감을 배우는 인공지능을 위한 곳이 될 거예요. 다니엘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지구 반대편까지 와서 로봇에게 예의를 가르치시겠다니 역시 대표님답네요. 누군가는 해야 하잖아요.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가능한 곳은 이 나라뿐이에요. 제가 장담하죠. 그가 묻습니다. 왜 하필 한국인가요? 저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여긴 효율이 사람을 지배하지 않아요. 오히려 효율이 사람을 돕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신뢰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어요. 그걸 잊은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물론 각 세대가 다른 세대를 신뢰하고 존중하는 곳도 한국뿐이죠. 소피가 제 소매를 잡아당기며 외쳤습니다. 엄마, 봐요. 한강 위로 불빛이 반짝이며 흐르고 있었습니다. 별들이 물 위에서 헤엄치는 것 같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쩌면 진짜로 내려온 걸지도 모르겠네. 소피는 한국의 길거리에서 배운 노래를 흥얼거리며 뛰어다녔고 그 모습은 제게 잊고 있던 평화를 되찾게 해주었습니다. 안전해서가 아니라 이해받고 있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제 옆에 기대어 말했습니다. 대표님, 이렇게 편안해하시는 건 처음 봅니다. 한국은 망가진 회로를 고쳐주는 곳이네요. 그가 웃었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여기서 살 거군요? 그럴 거예요. 그리고 당신도 남는 게 좋을 거예요. 저도 생각 중이었습니다. 여긴 삶이 일보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건 사람들이 일하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가기 위해 일하기 때문이에요. 아래에서는 연인들이 사진을 찍고 노인이 군밤을 팔고 청소년 둘은 서로 식사비를 내겠다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소피가 군밤 봉지를 들고 돌아오며 자랑스럽게 외쳤습니다. 저한테 하나 더 주셨어요. 다니엘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 아저씨가 너보고 귀엽다고 했지. 소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한국에 온 걸 환영해요 라고 하셨어요. 그 웃음 속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오랜 시간 쫓기던 성공도, 명예도, 인정도 이제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집을 찾았습니다. 진짜 집이요. 아무리 미국에서 태어났어도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가짜 집이 아니라 말입니다. 밤이 깊어 아파트로 돌아오자 창문 너머 한강의 불빛이 은은하게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민국 웹사이트를 열고 거주 신청서 항목을 클릭했습니다. 각 문항이 생각보다 묵직했습니다. 거주의 목적은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조용히 입력했습니다. 사람을 믿을 수 있는 나라에서 딸을 키우기 위해서 이름을 쓰고 제출 버튼을 누른 순간 미소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그때 소피가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한글이 그려진 잠옷을 입은 채로 말이죠. 엄마, 들어보세요.
그리고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사랑해요, 엄마. 저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많이 연습했구나. 선생님이 말했어요. 한국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나라래요. 진짜예요. 저는 무릎을 꿇고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럼, 정말이야. 그리고 이제 그건 우리 이야기도 될 거야. 한국에서 잘해보자꾸나. 다니엘이 두 잔의 차를 들고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대표님, 이제 세상에 알려야겠네요. 인공지능의 미래가 서울로 왔다고. 제가 웃었습니다. 아니요, 아직은요. 지금은 그냥 살아봐야죠. 창밖의 네온사인은 강물 위에 금빛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도시를 포근하게 감쌌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나는 기계를 이야기하러 왔다. 그러나 인간을 발견했다. 그리고 정말로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 말을 진심으로 느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